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 평양에서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기술협력이라는 이름의 문서 한 장, 그 안에 있는 단 한 줄의 문구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협정이 언제나 기술의 문을 열고 신뢰의 문을 닫아왔다는 것을 분담금조차 다 내지 않은 채 새로운 거래를 시작한 그들은 실수했습니다. 과연 그 선택의 끝이 무엇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경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2025년 10월 12일 북한과의 MOU 체결 순간부터 모든 건 끝났습니다. 배신 비용은 즉시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자가 붙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저는 마렉 노바크입니다. 폴란드 국방연구소에서 방산 분석을 합니다. 나토 표준화 자문도 맡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은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경고자로서 말하려 합니다. 왜냐고요? 저는 이미 이 길을 걸어봤거든요. 배신의 대가를 직접 치러본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압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요. 그날 새벽 4시였습니다. 바르샤바 연구소 제 책상에서 모니터를 켜는 순간이었죠. 속보가 떴습니다. 인도네시아 북한 기술협력 MOU 체결. 제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기술협력이라는 단어가 화면에 박혀 있었거든요. 저는 그 냄새를 압니다. 정치가 납기를 무는 냄새를요. 20년 넘게 이 일을 했습니다. 전투기 체계 통합, 조달 분석, 가동률 추적. 폴란드 공군사령부에서 전력 재편을 총괄했죠. 그때마다 봤습니다. 정치가 기술보다 앞서는 순간을 말이죠.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도 봤습니다. 속보 내용을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수기오노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외무상 최선희와 협정을 맺었죠. 정치, 사회, 기술 협력이 명시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시선이 멈춘 건 기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기술이라. 그 단어가 가장 위험합니다. 저는 즉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KF21 공동개발 분담금 테이블이었죠. 약속액 1조 6천억 원.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실제 납부액은 얼마였습니까? 2,783억 원입니다. 납부율 7.5%밖에 안 됩니다. 돈은 안 내고 기술은 받았다는 겁니까? 최근 재조정 계약으로 6천억 원만 인정됐다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약속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 기술협력 MOU를 맺었다는 거죠.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납기 데이터를 불러왔죠.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빨간색 구간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납기 불이행 구간입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연됐습니다. 그래프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붕괴였죠. 외신 헤드라인을 추적했습니다. 안타라 통신과 아라라이 보도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북한 기술협력 강조라는 제목이 반복됐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방문단 명단이었습니다. 방산 관련 인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방문단에 엔지니어가 있으면 그것은 결코 의뢰가 아닙니다. 기술자가 동행한다는 건 테이블 위에 기술 항목이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죠. 분석할 때는 손으로 씁니다. 화면보다 종이가 더 오래 기억하거든요. 제가 적었습니다. 납부율 7.5%, 약속 불이행 5년, 그리고 지금 북한과 MOU. 이건 계약이 아니라 변명입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폴란드도 똑같았거든요. 몇 해 전 우리는 한국 전투기를 거부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웃었죠. 신뢰성이 검증 안 됐다고요. 유럽 메이저 브랜드만 믿었습니다.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몇 년 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한국 장비의 임무 가용률이 나토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납기도 정확했죠. 정비성도 뛰어났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후회했습니다. 그 웃음값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인도네시아 납부 그래프와 한국 장비 가동률 그래프를 나란히 띄웠죠. 대조가 선명했습니다. 한쪽은 하락 곡선, 한쪽은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신뢰는 납기일에 태어납니다. 저는 메모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1조 원은 숫자다. 신뢰는 단위가 없다. 그걸 잃은 자는 다시 계산할 수 없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었거든요.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배신은 향으로 먼저 옵니다. 이번엔 정치 냄새였죠.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분석가의 언어로 번역하면 신뢰 격차 분석이죠. 하지만 제가 진짜 쓰고 싶었던 제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배신 비용 계산서. 한국은 묻지 않습니다. 대신 데이터로 기억하죠. 그리고 저는 압니다. 그 기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요. 우리 폴란드는 이미 그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파일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몇 해 전 국방조달 회의록을 꺼냈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저는 이 파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삭제할 수 없었거든요. 이건 우리의 실수를 증명하는 기록이었으니까요. 회의록을 펼쳤습니다. 거기 적혀 있었죠. 한국형 전투기 제안 검토 결과 신뢰성 미확인으로 채택 배제. 그때 회의실에서 우리는 웃었습니다. 한국 장비라니 검증도 안 된 기술을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는 유럽 메이저 브랜드만 신뢰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제조사들 말이죠. 그게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나토 통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장비를 도입한 국가들의 임무 가용률이 평균 93.2%를 기록했습니다. 납기 준수율은 98.7%였죠. 정비 대기 시간은 평균 2.3일이었습니다. 유럽 장비는 평균 7일이었거든요. 우리가 선택한 프랑스 장비는 가동률이 76%에 머물렀습니다. 부품 수급도 불안정했죠.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린 그때 웃었지만 그 웃음값을 세금으로 냈다는 걸요. 추가 정비 비용만 3억 유로가 넘게 들어갔습니다. 납세자들의 돈이었죠.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에게서 과거의 우리를 보았습니다. 아니, 더 심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계약금은 냈으니까요.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분담금 1조 6천억 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납부액은 2,783억 원입니다. 납부율 17.4%밖에 안 됩니다. 최근 재조정 계약으로 총액이 6천억 원으로 줄었지만 그마저도 절반도 내지 않은 상태죠. 5년 동안 계속 지연됐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납기를 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불하지 않은 자는 늘 떠납니다. 이유는 언제나 같습니다. 더 좋은 거래를 찾았다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신뢰는 숫자보다 먼저 무너진다는 걸요. 저는 연구소 브리핑룸에서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마커로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했죠. X축에는 시간을, Y축에는 신뢰지수를 표시했습니다. 곡선을 그렸습니다. 처음엔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형태였죠. 이게 배신 비용 곡선입니다. 납부 지연이 시작되면 신뢰도가 하락합니다. 신뢰도가 떨어지면 수출 통제가 강화되죠.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 기술 접근이 차단됩니다. 결국 방산 협력에서 고립되는 겁니다. 그래프 끝부분을 붉은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래프 끝은 붉습니다. 그건 경고의 색이죠. 팀원들이 조용히 그래프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상황은 우리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정학적 위치도 다르고 협상 카드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납기입니다. 전쟁터에서 운은 파일럿을 살리지 못합니다. 정비 대기열이 살리죠. 그리고 정비 대기열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인도네시아 납부 이력 테이블이 화면에 떴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기록이었죠. 각 연도마다 빨간 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 장비의 성능 데이터였습니다. K9 자주포 평균 가동률 96.8%, 천무 다연장 로켓 고장률 0.3%, FA50, 전투기 임무 수행 성공률 94.1%, 모두 실전 데이터였습니다. 그들은 계약서를 종이로 봤습니다. 우리는 시간표로 봤죠. 차이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저는 2022년을 떠올렸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였죠. 폴란드는 급했습니다. 즉시 전력 증강이 필요했거든요. 우리는 유럽 업체에 먼저 문의했습니다. 납기는 최소 24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선금을 다 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납기 6개월을 제시했습니다. 계약 후 정확히 6개월 만에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정비 매뉴얼도 완벽했습니다. 폴란드어 번역본까지 준비돼 있었죠. 부품 공급 체계도 즉시 가동됐습니다. 우리는 그때 후회했습니다. 왜 10년 전에 이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10년간의 비용을 이미 지불한 뒤였으니까요. 저는 보고서 말미에 붉은 펜으로 한 줄을 그었습니다. 배신 비용은 누적된다. 그리고 언제나 정시에 청구된다. 안나가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를요. 한국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결과로 끝내죠. 저는 배신 비용 곡선 그래프를 다시 봤습니다. 붉은 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곡선을 봅니다. 붉은 선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걸요.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의 기록이었죠. 시간표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명단에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북한 MOU 체결 이후 공개된 방문단 명단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안타라 통신과 아라라이 보도를 교차 확인했죠. 외교장관 수기오노와 수행원 12명의 이름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시선이 멈춘 건 3명의 이름이었습니다. 항공우주산업기술고문 2명, 방산청 협력국 실무자 1명이었습니다. 방문단에 엔지니어가 있으면 그것은 결코 의뢰가 아닙니다. 기술자가 동행한다는 건 협상 테이블 위에 기술 항목이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정치인들끼리 악수하고 사진 찍는 자리에 기술 고문이 필요할 리 없습니다. 저는 즉시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KF21 공동개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받은 기술 자료 목록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의 기록이었죠. 항공전자 체계 설계 문서 일부, 레이더 통합 인터페이스 사양, 무장 체계 기본 구조도, 공동개발국 지위로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들이었습니다. 열람 권한은 믿음의 단위였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파트너로 봤습니다. 1조 6천억 원이라는 약속을 믿었죠. 그래서 기술 문서 일부를 공유했습니다. 물론 핵심 기술은 제외됐습니다.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의 송수신 모듈 설계, 전투체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스텔스 코팅 재료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시스템 통합 구조는 공유됐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였습니다. 저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 평가였죠. 인도네시아 기술 인력 중 일부가 KF21 프로젝트에서 습득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하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북한과의 협력 테이블이 생긴다면 정보 잔류 위험이 상승합니다. 직접적인 기술 유출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설계 철학, 통합 방식, 문제 해결 접근법, 이런 것들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흘러나갑니다. 정보는 물처럼 흐릅니다. 두기 신뢰라면 그들은 지금 구멍을 낸 겁니다. 저는 나토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브뤼셀에서 열리는 워크숍에서 발표할 내용이었죠.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고민했습니다. 한국 국기를 넣을까 아니면 그냥 데이터만 보여줄까. 저는 국기를 빼기로 했습니다. 대신 시스템 신뢰도 그래프만 넣었습니다. 한국 장비의 임무 가용률 곡선, 납기 준수율 통계, 정비성 지수, 숫자만 있었습니다. 국기는 감정이지만 그래프는 진실입니다. 슬라이드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기술 협력 리스크 평가 마이너스 신뢰 기반 붕괴 시나리오.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은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게 했죠. 분담금 납부율 7.5%, 최근 제3국 기술협력 MOU 체결, 방산 인사 포함 방문단 구성.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 한쪽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MOU는 종이였다. 그러나 그 종이가 불씨가 될 수 있다. 계약서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징은 강력합니다. 북한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호였으니까요. 저는 과거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2000년대 중반 파키스탄이 중국과 JF-17 전투기를 공동 개발할 때였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제공했던 기술 자료 접근 권한이 즉시 재검토됐습니다. 직접적인 유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깨진 순간 모든 협력 채널이 얼어붙었죠. 인도네시아는 지금 그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브리핑 자료 마지막 슬라이드에 한 문장을 넣었습니다. 신뢰 회복 소요기간 최소 5년 이상. 단 즉각적 조치 시행 조건. 이건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통계였죠. 과거 유사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신뢰가 붕괴된 후 관계를 복구하는데 평균 5년에서 7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즉시 시정 조치를 취했을 때 말이죠. 인도네시아는 아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모니터를 껐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복도는 조용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명확했습니다. 둑이 무너질 땐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다만 물이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되죠.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보고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2018년 작성한 기술 유출 리스크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죠. 대회비였습니다. 그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적어놨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시간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 문장 아래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균열 시작. 기술협력 그 단어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2025년 10월 12일 확산된 보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수기오노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외무상 최선희와 협정을 체결했죠. 협정문에는 정치, 경제, 사회 협력이 명시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단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는 걸요. 기술 협력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순간 이건 방산의 다른 말이 됩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KF21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가 분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 기술협력 MOU를 맺었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즉시 분담금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약속액 1조 6천억 원. 2016년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얼마였습니까? 약 2,700억 원대였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납부율 약 7%였습니다. 7%. 그게 동맹의 가격입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과 기술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은 한국에 내지 않으면서 북한과는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입장을 밝혔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보도를 보고 알았다니. 공식 통보가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1조 원대 공동개발 사업의 파트너 국가가 제3국과 기술협력을 논의하면서 한국에 단 한마디 통보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폴란드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계약을 번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장비 도입을 거부했다가 몇 년 뒤 다시 돌아왔죠. 그때 우리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다시 받아줬거든요. 늦었지만 아직 자리는 있었습니다. 우린 늦게 깨달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깊은 구덩이에 있습니다. 폴란드는 최소한 돈은 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서 마음을 바꿨죠. 인도네시아는 돈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93%를 미납한 상태에서 말이죠. 저는 한국 국방 전문가들의 분석을 읽었습니다. 일부는 기술 유출 가능성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기술 수준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달리 봤습니다. 기술 수준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문제였거든요. 돈은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재협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연체가 없습니다. 한번 깨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데이터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납부 이력을 정리했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계속 지연됐습니다. 매년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12일 북한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신뢰를 먼저 잃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회람용 분석 자료였습니다. 제목은 신뢰 파기 사례, 공동개발 파트너의 일방적 제3국 협력. 첫 문단에 이렇게 썼습니다. 분담금 미이행 상태에서의 제3국 기술협력 추진은 협력 관계의 근본적 훼손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결례가 아니라 계약 정신의 포기로 해석된다. 저는 문장을 여러 번 고쳐 썼습니다. 감정을 빼고 사실만 남겨야 했으니까요. 분석가의 언어로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배신은 언제나 실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아라라이 방송 보도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방산기술 협력론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단순한 추측성 보도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었거든요.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의 방북단 구성원 명단이었습니다. 외교관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방 및 방산 분야 관계자가 동행했다는 내용이었죠. 그 한 줄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외교 의뢰라면 외교관만 가면 됩니다. 경제 협력이라면 무역 전문가가 동행하죠. 문화 교류라면 문화부 인사가 함께 갑니다. 그런데 국방과 방산 분야 관계자가 포함됐습니다. 이건 협상 테이블 위에 군사기술이 올라갔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건 교류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저는 한국 국방 전문가들의 분석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논평이 쏟아졌죠. 대부분 비슷한 결론이었습니다. 북한 기술은 군사적 영역에 집중돼 있다. 탄도미사일 기술, 재래식 무기체계, 군사 독트린. 북한이 보유한 기술적 자산은 거의 전부 군사 분야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문가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같은 국가로 방산기술을 유통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북한 역시 다양한 재래식 무기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어.
첨단 방산 기술을 탈취하려는 의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탈취. 그 단어가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KF-21 공동개발 과정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 지위를 가졌습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년 동안 일부 기술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죠. 물론 핵심 기술은 제외됐습니다.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의 송수신 모듈 설계, 전투체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스텔스 코팅 재료, 이런 것들은 절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통합 구조는 달랐습니다. 항공전자 체계 설계 문서 일부, 레이더 통합 인터페이스 사양, 무장체계 기본 구조도, 이런 자료들은 공동개발국 지위로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파트너니까요.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믿었습니다. 1조 6천억 원이라는 약속을 믿었죠. 열람 권한은 믿음의 단위였습니다. 저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리스크 평가였죠. 인도네시아 기술 인력이 KF-21 프로젝트에서 습득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설계 도면이 아니더라도 시스템 설계 철학, 통합 방식, 문제 해결 접근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 남습니다. 만약 북한과의 협력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공식적인 기술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화 중에 흘러나가는 정보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레이더 통합을 해결했다. 무장체계는 이렇게 구성하면 효율적이다. 이런 대화가 쌓이면 그게 바로 기술 유출입니다. 정보는 물처럼 흐릅니다. 두기 신뢰라면 그들은 지금 구멍을 낸 겁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입장을 발표했죠. KF-21 공동개발사업 관련 기술은 정보비공개 약정 NDA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차분한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뒤에 숨은 의미를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는 건 이미 재점검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방사청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방위산업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KF-21 공동개발과 관련된 기술은 철저히 보호관리되고 있다. 기술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기술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 철저히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됐습니다. 이건 안심시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경계령이었죠. 외교부도 움직였습니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당국자가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북한과 접촉하기 전 우리 측에 설명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았죠. 대답은 우회적이었습니다. 북한과의 소통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여러 관련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긴밀히 소통. 그 표현이 의미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이미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기술 유출 리스크 평가, 인도네시아 북한 접촉 분석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핵심 문장을 썼습니다. 그들은 협력을 시험했고 한국은 인내를 시험했다. 시험은 끝났다. 저는 한국 사무총장의 제안을 보고서에 인용했습니다. 공동개발 및 수출한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에 대해선 우리 동의 없이 개방 또는 정비를 못하도록 반영해야 한다. 필요시 우리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 보안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방안도 계약 조건 등에 넣을 필요가 있다. 이건 미래를 위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조치였죠. 저는 과거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2000년대 파키스탄이 중국과 JF-17 전투기를 공동 개발했을 때였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즉시 기술 접근 권한을 동결했습니다. 직접적인 유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깨진 순간 모든 협력이 중단됐죠. 인도네시아는 지금 그 경로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토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브뤼셀 워크숍에서 발표할 내용이었죠. 슬라이드에 한국 국기는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데이터만 넣었습니다. 시스템 신뢰도 그래프, 납기 준수율 통계, 기술 보호 체계 강화 조치 타임라인. 국기는 감정이지만 그래프는 진실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한 문장을 넣었습니다. 신뢰 기반 붕괴 시 기술 보호 조치, 즉시 시행. 이건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나토 회원국 국방부로 배포될 예정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이 유럽 방산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기록될지 명확했습니다. 기술보호 리스크 국가.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해야 했으니까요. 인내의 끝에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배신은 실험처럼 시작되지만 결과는 폭발이다. 저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달랐죠.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보호 강화 조치였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공동개발국의 기술 접근 권한이 전면 재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KF-21 프로젝트 관련 자료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 접근 경로가 점검되고 있었습니다. 방사청이 발표했던 정보비공개 약정 NDA 엄격 관리라는 표현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말하기 전에 이미 움직입니다. 저는 방사청의 두 번째 발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KF-21 공동개발과 관련된 기술은 철저히 보호관리되고 있다. 방사청은 기술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기술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이미 조치가 완료됐고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었죠. 그들은 조용하지만 움직임은 명확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평양에서 MOU를 체결한 이후 추가 입장이 없었습니다. 외교부도 국방부도 방산청도 아무 말이 없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북한과의 협력은 외교적 자살행위다라는 발언이 나왔죠. 현지 언론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KF-21 참여국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뭘 잃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폴란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유럽 방산 전문 매체였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수출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죠.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말은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인도네시아는 스스로 기회를 잃었습니다. 돌아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조건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기사로 나갔습니다. 제목은 폴란드 분석가, 인도네시아 한국 관계 회복 어려워였습니다. 유럽 방산 네트워크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죠. 인도네시아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종 경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국은 문을 다시 열지 않을 것이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2025년 10월 12일 인도네시아 북한 MOU 체결 이후 한국 정부는 단계적 대응에 착수했다. 공식 발표는 차분했으나 내부 조치는 신속했다. 기술 접근 권한 재검토, 보안 실태 점검, 정보 보호 강화, 모든 조치가 일주일 내에 시작됐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대응 타임라인이었죠. 10월 12일 MOU 체결, 10월 13일 방사청 첫 입장 발표, 10월 15일 내부 합동회의 소집, 10월 17일 기술보호 강화 조치 착수, 10월 18일 외교부 긴밀 소통 발언. 일주일이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모든 게 움직였죠. 한국은 빠릅니다. 결정도 빠르고 실행도 빠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과거 행적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2016년 계약 체결, 2020년 납부 지연 시작, 2024년 1월 분담금 지급 중단, 2024년 8월 일방 통보로 6천억 원 제시, 2024년 12월 기술진 자료 유출 시도 적발, 2025년 6월 재협상 타결, 2025년 10월 북한과 MOU 체결. 타임라인이 스토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신뢰 파괴의 연대기였죠. 저는 특히 2024년 12월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5명이 KF-21 자료를 빼돌리려다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됐죠. 2025년 5월 검찰은 방산기술보호법,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기소유예였죠. 법적으로는 무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남았습니다. 그들이 자료를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 말이죠. 저는 이 사건을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2024년 12월 기술 유출 시도 사건은 법적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신뢰 손상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이후 한국 측의 경계 수위가 높아졌으며 2025년 10월 북한 접촉은 최종 판단의 계기가 됐다. 한국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재협력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수치로 계산했죠. 현재 상황에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재협력할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까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나열했습니다. 완전한 분담금 납부, 공식 사과, 북한과의 MOU 파기, 기술보호 체계 재구축.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최소 5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은 닫힌 게 아니라 제거됐습니다. 저는 보고서 결론을 썼습니다. 한국은 재협력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이다.
신뢰가 붕괴된 파트너와의 협력은 기술 유출 리스크를 높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한국은 과거 사례를 통해 학습했으며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건 배신의 기록이 아니다. 경고의 기록이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 참고 자료로 배포될 예정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이 유럽 방산 협력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분류될지 분명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 재협력 비권장 국가. 그들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 한국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약자의 감정이니까요. 한국은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형태의 응답이죠. 저는 한국발 보도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여전히 절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계 소식통을 통해 흘러나오는 정보는 달랐죠.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보안 재점검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동개발국 기술 접근 권한 전면 재검토라는 표현이 반복됐습니다. 이건 검토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정이 내려졌고 지금은 실행 단계라는 뜻이었죠. 한국은 말을 아낍니다. 발표하기 전에 이미 움직이거든요. 저는 한국의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방산 분야를 분석하면서 배웠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데이터를 모으고 조용히 판단하고 조용히 실행하죠. 그래서 상대방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요. 그들은 말 대신 움직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평양 MOU 체결 이후 추가 입장이 없었습니다. 외교부도 국방부도 방산청도 아무 말이 없었죠. 마치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잊힐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과의 협력은 외교적 자살행위다라는 발언이 나왔죠. 현지 언론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KF21 참여국 지위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저는 폴란드 국방연구소 브리핑룸에서 유럽 방산 분석가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토 표준화 협력 자문회의였죠. 의제 중 하나가 파트너 국가 신뢰도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례가 논의됐습니다. 프랑스 분석가가 물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신뢰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였죠. 저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분담금 납부율 약 7%, 5년간 지속된 납기 불이행, 2024년 12월 기술자료 유출 시도 적발, 2025년 10월 북한과 기술협력 MOU 체결.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 설명이 필요 없었죠. 독일 분석가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략적 가치와 신뢰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폴란드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한때 전략적 판단으로 유럽 장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죠. 가동률이 떨어지고 정비 대기가 길어지고 실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략적 가치는 전쟁을 이기게 해주지 않습니다. 작동하는 무기가 이기게 해주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재협력 비권장 목록에 올라갔습니다. 공식 문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방산 네트워크 내에서 공유되는 비공식 평가였죠. 이게 더 강력합니다. 공식 제재는 해제될 수 있지만 신뢰도 평가는 지워지지 않거든요.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봉쇄의 순간 마이너스 신뢰 단절 메커니즘 분석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스스로를 고립시켰는지를 분석한 자료였죠. 핵심 문장을 썼습니다. 신뢰는 지금 이 순간 닫히고 있다. 발표로 닫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닫힌다. 한국은 이미 접근권을 재검토했고 협력 채널을 동결했으며 재협력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했다. 이 모든 과정은 조용히 진행됐다. 저는 과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2022년 폴란드가 한국 장비를 긴급 도입했을 때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6개월 만에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정확한 납기였죠. 정비 매뉴얼도 완벽했고 부품 공급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신뢰구나 하고요. 그때 한국 담당자가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신뢰의 시작이고 끝이었죠. 인도네시아는 그 반대를 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납기를 지키지 않고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신했죠. 저는 보고서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신뢰가 붕괴된 파트너는 자동으로 협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보복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다. 한국은 과거 실수에서 배웠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다만 이후의 침묵이 그것을 증명한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나토 방산 협력 실무 그룹에 배포될 예정이었습니다. 28개 회원국의 방산 담당자들이 읽을 자료였죠. 인도네시아에 대한 평가가 유럽 전역에 공유되는 겁니다. 신뢰를 잃는 건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오래 남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바르샤바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 닫히는 문은 소리가 없습니다. 다만 2번 다시 열리지 않을 뿐이죠. 그들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한국 방산을 원하는 나라는 줄을 서 있으니까요. 저는 나토 방산 분석 네트워크 긴급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화상회의였죠. 28개 회원국의 방산 분석가들이 접속해 있었습니다. 의제는 인도네시아 북한 기술협력 MOU의 파급 효과였습니다. 폴란드 대표로 발언할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래프였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현황이었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한국을 잃고 있습니다. 제 발언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그래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무엇인지를요. 납기 준수율 98%, 임무 가용률 93% 이상, 정비 대기 시간 평균 2.3일. 폴란드가 2022년 도입한 한국 장비들의 실제 성능 데이터였습니다. 수치가 증명하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전 세계가 한국 방산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대기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UAE, 호주, 필리핀. 한국 무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이었습니다. 계약 대기 중인 국가들도 있었죠. 생산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빠진 자리는 즉시 채워질 겁니다.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인도네시아를 포기할 거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발 브리핑 요약문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은 추가 해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미 판단을 내렸다. 그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기자 명단이 길었으니까요. 영국 대표가 의견을 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략적 가치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한국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더 많았습니다. 저는 폴란드 사례를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는 10년 전 한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죠. 2022년 다시 돌아왔을 때 한국은 우리를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생산 여력이 있었거든요. 우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우리 편이 아니었죠.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 방산 생산 라인은 2027년까지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돌아오고 싶어도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도 한국이 받아준다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의장이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방산 기술 협력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공식 제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고 목록에 오른 겁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일부 기자들이 KF21 참여국 지위 흔들릴 수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죠. 정치권에서도 외교적 실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들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기회의 상실 마이너스 인도네시아 사례 2025였습니다. 첫 문단의 핵심을 담았습니다. 폴란드는 돌아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돌아올 때쯤이면 한국의 생산 라인은 이미 다른 국가들로 채워져 있을 것이다. 한국은 기다리지 않는다. 대기자가 많으니까.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계약 현황, 생산 능력, 납기 일정. 모든 수치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바쁩니다. 전 세계가 주문하고 있으니까요. 인도네시아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저는 과거 20년간 한국 방산의 성장을 분석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무기를 찾는 나라가 많지 않았습니다. 검증이 안 됐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실전에서 증명됐습니다. 납기를 지키고 성능을 보장하고 정비를 지원합니다.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선택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 결론을 썼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에 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 방산을 원하는 국가는 줄을 서 있다. 인도네시아의 공석은 즉시 채워질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고 싶을 때쯤이면 자리는 이미 없을 것이다. 저는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배신은 과거형이지만 단절은 현재 진행형이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폴란드 국방부와 나토 회원국들에게 배포될 예정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평가는 이미 내려졌습니다. 기회를 잃은 국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서울도 지금쯤 맑겠죠. 그들은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다음 계약국과 협상하고, 다음 납품을 준비하고, 다음 파트너를 선택하고 있을 겁니다. 인도네시아 없이도 한국은 바쁩니다. 저는 20년 전 폴란드 국방조달 회의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거절했던 그날을요. 신뢰성 미확인. 우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죠. 하지만 우리는 기회를 다시 잡았습니다. 늦었지만요. 인도네시아는 우리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쯤이면 한국은 이미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마지막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승리도 아니고 인도네시아의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결과였죠. 인도네시아는 북한을 선택했고 한국은 다른 파트너를 선택할 겁니다. 시장이 답을 내릴 겁니다. 누가 옳았는지요?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보고서는 완성됐습니다. 이제 현실이 증명할 차례였습니다. 한국 방산의 가치를요. 그리고 그 가치를 버린 대가를요. 그들은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한국을 원하는 나라는 많으니까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